안녕하세요. 금강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금강대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금강 아카데미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고 젠더혁신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인 이혜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과학기술과 젠더입니다. 좀 생소하실 것 같기 때문에 목차는 과학기술 그리고 젠더, 과학기술과 젠더 이슈, 젠더 혁신의 필요성 및 사례, 기술 중심의 중심 시대의 커리어 개발은 어떻게 할까,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학기술은 오늘 여기서 과학과 기술 외에도 엔지니어링, 수학, 그리고 메디슨을 포함하는 스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의 결과는 지식이나 데이터 또는 제품, 서비스 등등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대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을 좀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그걸로 우리는 이미 IoT, 데이터 기반의 초연결, 초지능, 초고속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러한 사회는 공생의 생태계 유지와 공유 가치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 사실은 포용적 성장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2018년 12월에 세계경제포럼은 우리의 공유 디지털 미래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이 과거와 달리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사실은 빅데이터, 그에 기반한 인공지능 AI, 그리고 과학기술이 그 밖을 싸고 있으면서 서로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이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은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서로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은 이런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젠더. 젠더는 좀 더 새롭고 약간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이 젠더의 그림이고 오른쪽이 섹스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역할이나 규범, 정체성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와 태도로 사회적 성이라고 부르고 남성성, 여성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반면에 섹스라는 것은 DNA의 부호화된 특성과 생리적, 기능적 특성에 의해서 구분되는 어떤 생물학적 특성으로 생물학적 성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성 호르몬이나 유전자의 발현, 해부학적 구조 등과 연관이 있어서 메일, 피메일 이렇게 부르고, 간혹은 간성도 존재합니다. 젠더라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포용적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과 여로 나누어질 때 남은 생리적 또는 생물학적, 사회적인 젠더를 포함하는 거고, 여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는 나이나 또 지역, 피부색, 인종, 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교육 수준은 어떠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젠더와 포용성, 다양성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과 젠더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젠더의 이슈는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과학기술인이 굉장히 적다. 수의 문제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계에 그러다 보니 리더십도 남성이 주도하고, 그래서 남성 중심의 기관 문화가 되어 있다. 과학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살아있는 훌륭한 살았던 과학자들을 보면 여기 퀴리 부인을 빼고는 전부 다 남성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백인 그 CEO 스템 분야의 리더들을 봐도 아주 여성이 한두 명 있고 대부분 다 남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그 코스닥 판교 CEO 간담회를 보면 딱 한 명 여성이 이렇게 뒤에 살짝 보이고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와 리더십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젠더 이슈의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학기술과 젠더의 또 다른 이슈는 무엇일까? 90% 이상의 과학기술 리더들이 남성입니다. 주로 남성들이 만들고 남성한테 테스트한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지식이나 데이터가 또는 제품이 중립적인가? 또는 과학기술 이 모든 것들이 젠더 중립적인가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젠더 이슈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과학기술 결과가 남녀 모두에게 이롭게 활용되는가 또는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은 젠더 중립적인가 이렇게 물으면 과학기술은 젠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 결과, 과학기술의 결과는 아까 지식이나 데이터, 제품, 서비스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젠더 격차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의 부작용도 남녀 차이가 있고 심장병에도 남녀 차이가 있고 골다공증에도 남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알고리즘에서도 젠더 편향성이 존재하고 인공지능에도 젠더 편향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이 만든 기술과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종 데이터에 담긴 편향성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림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젠더를 얘기하기 전에 과학기술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은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 많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경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먼저 기준의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 남성들이 만들어낸 기준의 설정에. 그러면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서 기준과 표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면 사실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례로 평균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나온 사례로 1990년대 후반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조종사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사고를 내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비행기를 또 그 비싼 비행기를 또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우수한 조종사를 뽑으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연구를 시행을 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우수한 조종사는 조종석의 크기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 조종석의 크기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그 당시 미국에서 조종사가 될 만한 사람들, 남자들이었겠죠. 평균 치수를 내 가지고 이제 그 거리를 정하고 팔 높이를 정하고 뭐 의자의 그 높이를 정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치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유능한 조종사임이 이제 알려졌고 그런데 놀랍게도 조종석 크기에 딱 맞는 조종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The End of Average라는 책에 자세하게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채택하는 평균이라는 기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사학자 크렌츠버그는 테크놀로지 6개의 법칙에서 기술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기술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누가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시 연구개발에서 그러면 젠더 또는 바이올로지컬한 성은 어떻게 생각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기준이나 연구 방법들이 주로 이제 남성들이 기준을 세우고 거기서 만들어진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연구되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젠더의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성 때문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 그러니까 연구 개발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인 성인 젠더, 또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에서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고, 또 젠더 혁신이라는 표현은 또는 용어는 연구 개발에서 젠더 분석을 도구로 활용해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의 우수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 혁신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젠더 다양성이나 젠더 평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학기술과 젠더를 연결하는 기본 개념과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그러면 약의 부작용이 남녀가 같은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르다는 거겠죠. 네, 미국에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시판되던 약 10가지가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근데 그 중에 8개가 여성에게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8개 중에서 4개는 여성한테 처방이 좀 더 많이 됐고, 또 다른 4개는 남녀에게 처방된 빈도수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면 남녀의 차이가 약의 부작용에서 크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시판되는 600여 개의 약의 부작용이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추가로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2014년에 미국의 FDA는 약의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 그리고 일부 약은 여성에게 약효가 없다는 것도 보고되었고, 미국의 FDA는 또 여성의 건강의 위협 때문에 추가로 약들을 시장에서 퇴출을 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약의 복용량도 남녀의 차이를 두는 것을 권고했는데, 예를 들면 졸피뎀 같은 것은 여성의 복용량을 남성의 한 반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복용했을 때 여성들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완전히 깨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의 부작용이나 복용량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을 개발하는 실험 단계에서 주로 수컷 동물들을 사용했고, 임상 실험에서도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의도로 이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알려졌고요. 또한 여성의 신진 대사율이 남성보다 낮고 한 60에서 65%, 신장 효소 차이가 있음도 간과되었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정도가 되면 약사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약의 성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빨리 로봇이 이거를 이제 조제한다 하여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 다 가긴 했지만 남녀에게 쾌적한 실내 온도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면 여성들은 굉장히 춥고 서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성들은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쾌적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960년대 이후 과학은 쾌적한 온도 설정에서 여성을 무시했다, 이런 이제 기사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남녀에게 쾌적한 실내 온도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960년대에 에어컨이 이제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에 이제 에어컨을 놓게 되니, 그러면 몇 도에 맞추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은 1960년도 백인 40대 남성 체중 약 70kg를 기준으로
했더니 섭씨 한 20도가 적절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에어컨을 설치하는 곳은 또 유럽이나 미국이다 보니 이제 백인 남성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요커에 이제 만화, 카툰도 있고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2015년 네덜란드의 킹마 교수와 그 연구팀이 이제 연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은 쾌적하다고 느낀 온도가 한 3도, 섭씨 3도쯤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신진대사의 차이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도 이제 케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남녀 차이를 반영한 그 온도를 재설정한다면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것도 같이 지적이 됐는데 이 논문에서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보통 이제 그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의 에너지 소비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30%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뭐 2, 3도만 높여도 또는 여성과 남성이 조금 더 쾌적하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구촌의 한 큰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겠죠. 또 그 후에 또 다른 연구로는 실내 온도를 현재 기준보다 약간 높이면 업무 향상과 이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논문도 나왔는데요. 작년에 여성을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여성들은 수학과 언어적인 과제에 대해서 더 잘하는 반면에 남성들에게는 당연히 역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높여서 여성들도 쾌적하고 남성도 좀 쾌적하게 한다면 이제 업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도 후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젠더 분석을 해서 젠더 혁신으로 성공 사례, 골다공증과 심장병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젊고 건강한 백인 여성의 골밀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남성들은 골다공증에 걸렸지만 안 걸린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돼서 진단이 늦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이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 성젠더 분석을 통해서 여성과 다른 진단법, 치료법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가 이제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또 다른 것은 심장 질환은 반대로 남성의 병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서 치료법과 진단이 남성 중심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요. 심장병은 여성의 사망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서 여성의 경우는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의 말기에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진단법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드디어는 남녀의 차이를 이제 반영한 진단 기술이 개발되고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여기 그림,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서 어디가 이렇게 턱턱 막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젊은 여성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제 혈관이 가늘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의상수학자와 함께 이 심혈관 이런 이제 형태를 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장병이 이제 진전이 됐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많이 쓰느냐 하는 게 이제 그때 적용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수학자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녀 차이를 구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막 넣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여성한테 적용하느냐 남성한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를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남성의 기대 수명은 여성의 기대 수명보다 시대를 초월해서 또는 뭐 나라를 초월해서 한 5, 6년 낮습니다. 남성이 이제 기대 수명이 더 낮죠.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많이 하고 있었겠으나 크게 이제 밝혀진 바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 뉴욕 타임즈는 Secret of Y Chromosome,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하나 실었고, 또 실제로 이거는 연구에 이제 따른 기사인데요. 과거에는 Y 염색체의 역할이 발달 중인 배아에서 남성의 신체 부위를 결정하거나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새로운 이런 이제 성젠더 분석과 젠더 혁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과학적인 증거는 Y 염색체가 암 성장을 억제하고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에서 아멜로이드 플라그 형성을 막는 역할도 하더라 하는 것이 추가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Y 염색체가 점점 소멸하거나 또는 길이가 좀 더 짧아져서 이제 Y 염색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스웨덴의 읍살라 대학의 유전학 교수인 교수는 연령에 따른 Y 염색체 소멸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사망률을 증가하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연구의 주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비드 19 때문에 다 이렇게 버추얼로 만나시고 학교도 못 가시고 그렇죠. 네, 코비드 19도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코비드 19의 발생률은 남녀가 비슷하지만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통계 자료죠. 그 이유는 모르죠. 성젠더 분석이 필요한 이제 것인데, 이게 이제 그냥 보면 생물학적으로 면역 체계의 차이가 있을까? 젠더 측면에서 뭐 흡연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니 흡연과 관련이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러니까 점선은 여성의 사망률이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그냥 실선은 남성의 사망률인데,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걸 보면 이게 영국인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게. 근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남성이고 여기가 여성이고 여기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개의 예를 보면 이탈리아나 독일은 여성보다 남성의 사망률이 2.5배에서 3.5배,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는 약 2배,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망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배에서 한 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AI와 뭐 데이터, 이런 기술이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코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리즘에서의 젠더 격차 사례 또는 뭐 인공지능의 젠더 격차 사례 그냥 몇 개만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회에 걸쳐서 만약에 당신이 백인 남성이면 당신의 얼굴 인식은 굉장히 정확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를 이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의 젠더 인식 알고리즘의 오차율을 보면 회사에 따라서 회사가 만든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흑인 여성의, 그러니까 컬러드, 유색 여성의 경우는 백인 남성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이상 더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페이스 2뿔은 중국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서는 컬러드 맨의 인식률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같은 거죠. 자기 같은 걸 제일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컬러드 우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색 여성도 굉장히 또 오차율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든 그 개발자들과 비슷한 사람은 인식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유색 여성,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오차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미국의 그 표준과학연구원은 또 이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중년보다는 노인을 최대한 10배 정도 잘못 인식할 율이 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일수록 이제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크렌츠버그의 그 기술이 중립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인간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음성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뭐 아마존의 체형 알고리즘 같은 데서는 젠더 편향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기술 중심 시대에 살고 있고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데,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역으로 사회경제 문화가 이제 과학기술에 반영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공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중에서 젠더는 하나의 요소이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뭐 그 IoT의 발달로 이제 그 연결, 그 초연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결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회 속에서 사람의 어떤 관계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생하고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또는 뭐 인공지능과 사람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서로 이제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알고리즘에서의 어떤 젠더 편견 또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편향성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의 개발에서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공지능이 어떤 윤리 또는 공정성, 책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은 법 제도를 이제 하에 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도 법과 제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처럼 인공지능의 윤리성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기술까지도 포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에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그런 출현과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직업의 미래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포용적인 과학기술 중심 시대가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커리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슬라이드 하나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강사를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름의 이분은 미래는 제너럴리스트에 속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점점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전문가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말을 듣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더 옳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전문가는 약간 고슴도치처럼 하나를 탁 파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런데 과학기술인도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같이 포용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우는 고슴도치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너럴리스트는 여우형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데 뭐 조금씩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 제너럴리스트의 의미는 사실은 맥락을 잘 살피고 그 무건해 보이는 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제 실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또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례로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는 사실은 소매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분이 소매상과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 이제 물류 또는 이제 마켓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거를 다 보고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다음에 그게 사회 경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그 미래를 또는 커리어를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막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과학기술도 굉장히 포용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게 이제 그 포용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시작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인 여성과 남성 젠더 이슈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평등한 사회에서 좀 공평한 사회, 나아가서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과학기술이 한 몫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